K푸드의 노파만 가는 위상은 전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급기야 외신들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사식당까지 취재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은 기사식당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사님들은 장시간 운전하기 때문에 하루의 유일한 낙이 식사인데요. 그래서인지 미식가들이 많습니다. 기사식당은 일단 가성비가 월등하고 맛 또한 뛰어납니다. 게다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게 일이다 보니 전국 방방곡곡을 머릿속에 훤히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택시 기사의 경우 자기 면허 지역의 지리와 식당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당이 맛있고 아닌지를 귀신같이 압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대에서 품질이 좋아야만 장사가 되며 입소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사식당은 K푸드를 알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계가 반해버린 K푸드,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아침에 얼큰한 라면으로 해장을 하고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꼬북칩을 먹고 주말에는 간단히 비비고 만두를 데워 먹거나 페리카나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다.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현재 새로운 식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스낵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K푸드 매운맛의 인기는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K푸드의 건강적 측면까지 부각시키며 건강한 식품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맛과 종류를 가진 K푸드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전세계에서 채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덕에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도 많습니다. 특히 잘 익은 김치의 1g당 유산균은 최대 10억 마리 정도입니다. 게다가 여러 영양소가 한데 어우러져 다양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발효식품이 글로벌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김치는 자연 발효를 통해 다량의 유산균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단연 돋보이는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각국 매체가 선정한 면역력에 좋은 식품에서 어느덧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치만으로 K푸드를 다 알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외신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숨은 맛집까지 찾아가며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서는 최근 대한민국 서울의 기사식당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냈습니다. 매체에서는 기사식당이 싸고 빠른 식사를 하기 위해 하루의 모든 시간에 노동을 하고 길 위에 긴 하루의 단조로움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데 $6만 내면 빠르고 배부른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기사식당 순천 기사식당을 찾아 사장인 서금자 씨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고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한국 전통 음식인 불고기, 구이 또는 생선, 찌개 그리고 반드시 밥과 김치를 제공한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야 페페TV야, 이제는 하다하다 외신에서 기사식당까지 취재하기에 이른 거냐? 아니 이 정도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거의 갈 때까지 갔다는 건데 사실 불고기 백반이나 김치나 라면은 옛날부터 있었던 음식들이잖아. 갑자기 왜들 이러는 거냐? 저 이거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또 국뽕이라고 뭐라고 하실까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K푸드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끼놈 또 그런 소리 할 줄 알았다. 무슨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대. 오버 좀 하지마. 오버 아닙니다. K푸드의 노파만 가는 인기에 있어 전세계 한류 열풍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외 인기 스타들이 홍보 대사로 나서 국내 우수 농식품을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이 해당 제품의 브랜드 해외 인지도와 수출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어 한류 스타 등을 활용한 스타 마케팅이 지난해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둔 결과에 한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마케팅이 취약한 우수 중소농식품 수출 업체들에게 수출국에서의 해외 상표권 등록과 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국내외 인기 스타들과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 마케팅으로 다양한 해외 프로모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된
포함된 14개 수출업체의 총 수출액은 2,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국가 전체 농식품 수출 증가액인 7.7%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기존 수출국인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넘어 지난해 사업 범위에는 미주, 호주, 유럽 등으로 확대되었는데요. 7개 지원업체는 수출 목표국의 상표 등록, 출원을 마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떡볶이 브랜드의 지난해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7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 중인 한 김치 브랜드도 영화 기생충의 조여정 배우를 모델로 마케팅을 펼쳐 호주 수출액이 6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굳이 마케팅을 펼치지 않더라도 K푸드는 저절로 마케팅이 되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가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저 음식은 어떤 맛이길래 저렇게 맛있게 먹는 것일까? 너무 궁금하다며 K푸드를 수소문에 찾아먹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방탄소년단의 지민은 한국 음식 전도사입니다. BTS의 지민이 지난 2019년 서울 동대문 시장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 사진이 화제가 되었고, 이후 떡볶이는 한국의 국민 간식에서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떡볶이의 인기에 힘입어 떡류 수출 실적은 해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떡류의 수출 중량은 16,996톤, 금액으로는 5,37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53.6%, 56.7% 늘어난 무지막지한 수치입니다. 야, 페페TV야, 한류스타가 먹었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날 정도면 진짜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이 올라간 것 같기는 하다. 근데 한류팬이 어느 정도나 되길래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냐? 좋은 질문이십니다. 과연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수의 한류 팬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해 전세계 한류 팬 인구가 사상 최초로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교부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전세계 한류 현황을 분석해 책으로 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간한 2020년 지구촌 한류 현황에서 전세계 한류 팬 인구가 1억 477만 7,8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뭐라고? 한류 팬이 1억 명을 넘었다고? 야, 또 무슨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번 들었다고 한류 팬으로 집계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조사가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전세계 한류 현황 보고서는 109개국 한류 현황, 문화적 특성, 문화 교류 시 유의사항 등을 비롯해 98개국의 한류 동호회 및 동호회원 현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0년 9월 기준 전세계 한류 동호회 수는 1835개, 한류 팬 수는 전년 9,932만 8,297명에 대비해 약 545만 명이 증가한 1억 477만 7,808명입니다. 동호회당 회원 수도 전년 대비 약 2,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경쟁력 있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점진적 통합 및 성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정말 한류 동호회에 가입해서 닉네임 정하고 활동하는 최정예 한류 팬들의 수만 엄격하게 조사한 것으로 휘뚜루마뚜루 회원 가입도 안하고 K-팝을 즐겨 듣는 한류 팬의 수는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한류 팬 수가 감소하고 오히려 미주, 유럽에서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했는데요. 아시아권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일본의 혐한류, 중국의 한한령, 베트남과의 갈등 등 여러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 미주,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아시아 외 모든 지역에서 동호회 수가 증가하여 지역 편중이 완화되는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주요 동호회의 평균 회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는 체계적인 조직 시스템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에서도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활발한 동호회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힘입어 미주 지역 동호회원 수는 전년 1215만 명 대비 30% 증가한 15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지역은 1504만 명에서 1879만 명으로
25% 증가했고 타 문화권의 대중문화가 쉽게 자리 잡기 어려운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도 전년 32만 명 대비 3.7배 증가한 11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류 문화, K-팝, K-푸드의 인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코로나로 집콕족들이 늘어난 미국에서는 K-팝과 K-푸드의 열풍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해방과 김, 만두, 냉동, 삼계탕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햇반과 라면의 경우 현지인 고객들로부터 비상식량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로 미드와 헐리우드 영화 대신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소파에 앉아서 프링글스 대신 한국 과자를 먹고 KF 대신에 양념치킨, 햄버거 대신 짜파구리, 스테이크 대신 불고기, 피자 대신 떡볶이를 먹는 현상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단순한 유행을 넘어 문화로 자리 잡게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기사식당은 진짜 K푸드의 끝판왕 아닌가요? 돼지불백, 닭곰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없는 게 없고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소울푸드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도 이제 트러커들이 휴게소 가서 먹을 수 있는 기사식당 비슷한 휴게소들이 있는데 맛이야 뭐 미국 사람들 자국의 음식이니 입맛에 맞겠지만 칼로리나 영양적 측면에서 확실히 한국의 기사식당을 따라갈 수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운동도 부족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칼로리 높은 음식만 먹다 보면 배도 금방 나와버리고 미국의 순찰하는 경찰들도 던킨도넛에서 공짜로 도넛을 제공하다 보니 배 나온 경찰들이 많아져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참에 맛과 건강을 챙긴 K푸드 간편식으로 바꿔보는.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일본의 스가는 총리 관저에서 생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먼 거리에 있는 의원 기숙사에 여전히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총리는 왜 총리 관저에 안 들어오느냐 라는 것이 지난 9월 총리 취임부터 국회에서 단골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내려야 하는 결정은 아주 신속하고 분명하고 단호해야 하는데 매번마다 의원 기숙사에서 몇십 분 걸려서 총리실로 출퇴근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총리 관저 미입주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모두가 알고 있는 황당한 이유들도 알아봤습니다. 스가가 총리 관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은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 때문입니다. 13일 오후 11시 8분에 강진이 일어났는데 스가는 20분 뒤인 11시 28분에 총리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비상사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총리가 총리실 옆에 있는 관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 비상사태 대응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문제 제기가 다시 된 것입니다. 야당은 앞으로 수도 직하형의 지진이 발생해서 도로가 두절될 가능성도 있다. 총리가 20분이 지나도 총리실에 도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관저에 거주하면 바로 도착해서 비상사태에 대응이 가능하다. 사용하지도 않을 관저 유지관리비로 연간 1억 6천만 엔, 약 16억 8천만 원이 낭비되고 있다. 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저는 상당히 넓은 주거 공간에 집무실과 회의실까지 갖춰놓고 있고 많은 편의시설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왜 굳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또 지난달 28일 0시 45분부터 약 30분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그날 밤 의원 기숙사에서 총리 관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관저에는 이미 외국 정상들과의 전화회담이 가능한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는데 기숙사에 있다가 그 야밤에 시간 맞춰 움직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택이 요코하마에 있는 스가는 9월 취임 후에도 관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카사카 의원 숙소에 살고 있습니다. 1993년에 취임한 호소가와 모리히로 총리 이후 아베와 스가는 총리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도 총리 관저에 입주하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을 했고
스가도 의원 기숙사에 계속 거주하고 총리 관저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스가가 총리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취임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고 그 이후로 몇 가지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총리 관저에 들어가면 총리의 운명이 단명한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관저에 들어간 7명의 총리 중 고이즈미를 제외한 6명이 1년 전후로 퇴진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베도 1차 내각 때 총리 관저에 들어갔다가 1년 만에 퇴진했습니다. 2차 내각 때에는 총리 관저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7년 9개월 동안 집권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총리 관저에 들어가면 재수가 없어서 총리를 한 번밖에 못하고 다 물러났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확률이 보여주는 데이터에 이런 소문이 난 것입니다. 지금 스가는 총리를 한 번 더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괜히 총리 관저에 입주해서 찜찜한 기운을 받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임 총리가 된 것에는 무서운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가가 총리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총리 관저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는 총리 관저를 목표로 한 쿠데타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5.15 사건은 무장한 해군 장교들이 총리 관저를 습격해서 이누카이 스요시를 사살한 사건입니다. 몇 개의 조로 나눠서 총리 관저, 미쓰비시 은행, 경시청, 변전소를 습격해서 계엄령과 군벌 내각을 수립하겠다는 쿠데타였습니다.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지만 총리 관저에서 총리와 경비원들이 사살당했습니다. 또 이육 사건은 1936년 육군 청년들이 1,500명의 하사관 병사들과 함께 일으킨 쿠데타 미수 사건입니다. 썩어 빠진 정치인들을 다 갈아치우고 일왕 친정을 실현하면 정치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들은 중기관총과 기관총, 소총 등의 무기를 들고 총리실 등을 습격해서 많은 대신들과 경찰관들을 사살시켰습니다. 이후에 총리 관저에서는 그때 발생한 총탄 흔적과 혈흔들을 다 지우고 포장하고 숨겼지만 아무리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숨진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총리실을 경호하다가 갑자기 숨진 경비원과 경찰관들의 억울한 사연들과 눈물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총리 관저에서는 귀신이 보였다, 실제 유령이 있다 등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관저에 거주하는 총리들이 단명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에 야당 의원들이 아베에게 총리 관저에서 나온다는 유령 때문에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냐라고 국회에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리 관저에 있는 귀신 때문에 총리를 한 번밖에 못하게 되었다. 아베가 아픈 것도 귀신 때문이다 라고 믿고 있는 스가는 죽어도 의원 기숙사에서 꽁꽁 숨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스가는 개인적인 성향이다. 나는 기숙사가 편하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쉬어야 쉬는 것 같다 라고 반복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총리가 되면 의원 기숙사에서 사는 권리를 없애자. 관저가 뭔지 모르는 총리는 필요 없다. 관저 유지 관리비는 스가가 물어야 한다. 누구 때문에 큰돈이 낭비되고 있는데. 관저의 의미도 모르고 비상사태 상황의 10분의 차이도 모르는 총리는 필요 없다. 스가가 기숙사를 선호하는 것은 입퇴관 시에 체크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아주 편하게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이다. 일본의 비상사태보다 친구 등과 만나서 회식하고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또 야당은 2005년부터 관저 유지 비용으로 86억엔 약 902억 5천만 원이 들었다. 텅텅 비어있고 사용도 하지 않는 관저에 너무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스가가 총리 취임한 9월에 내부 보수 비용으로 439만엔 약 5천만 원이 들었다. 들어가지도 않을 것인데 왜 또 수리했느냐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국회에서 계속 추궁하고 있지만 스가는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짧은 답변서만 보내왔습니다. 일본은 귀신을 믿는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 등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지 말고 빨리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원해 주는 것입니다. 억울한 귀신들이 있다고 믿고 있는 일본인들은 총리 관저에도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가 귀신이 무서워서 총리 관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귀신 노름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참 놀고 앉아 있네요.